자, 어떤 정복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들어가는데 일단 고구려 영토를 기준으로 자, 남쪽으로는 어떻게 땅을 넓혔고 북쪽으로는 땅을 어떻게 넓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쪽으로 갈게요. 고구려의 아래쪽에는 다들 알다시피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어. 광개토대왕이 왕위에 오른 것이 언제냐 하면은 391년, 그러니까 4세기가 거의 끝나가던 무렵이었고요. 참고로 413년까지 이제 왕위에 재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왕이 딱 되었을 시기, 고구려가 굉장히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였냐면 백제였어요.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백제를 공격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군사를 보내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땅을 조금씩 먹어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영토를 넓히느냐. 잘 보세요. 한강의 이북 지역까지 차지를 합니다. 한강의 이북이라는 거는 한강 전체를 다 차지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강이 이 정도에 있으면 내려가기 시작해서 한강의 이제 북쪽 근처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라는 뜻이지. 한강 이북 지역까지 영토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2-1단원에서 우리가 신라의 뇌물마립간 할 때 했었잖아.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고구려에다가 SOS를 요청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사를 끌고 내려와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무찔러줬다. 배웠었지.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자, 신라를 도와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격퇴를 해줬어요. 물론 광개토대왕이 사람이 좋아서 신라가 불쌍해서 도와준 건 아니고, 신라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신라에 대해서 뭔가 간섭을 하고 좀 더 파워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겠죠. 왜를 격퇴해주면서 그때부터 고구려는 신라의 내정, 정치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가야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가야 지역 중에서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가야가 금관가야거든. 근데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무찔러주러 저기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내려간 김에 금관가야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굉장히 강했던 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의 침략을 받고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었다. 자, 남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하고요. 다음, 북쪽으로도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게 되죠. 그 내용 옆으로 가서 계속 공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북쪽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정복 활동을 펼쳤느냐? 자, 일단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만주 지방으로 어떤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뭐 부여라는 표현도 있고 후연도 보이고 거란도 보이고 동부여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북쪽에 존재했던 국가 혹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고구려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쳐부셔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광개토대왕이 전쟁을 엄청나게 잘하죠. 하나하나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후연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얘네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요. 후연이라는 나라는 뭐 별로 익숙한 나라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중국 대륙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나라들이 들어섰던 시대거든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후연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연을 공격을 해서 세력을 약화시켰고, 그 다음에 또 지도에 보면 보이는 게 동부여라는 단어가 보이고, 숙신은 안 나와 있지만 숙신이라는 민족도 정복해요. 부여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었는데 부여가 아직까지 존재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부여가 철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북부여 세력하고 동부여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역사를 이어오긴 했어. 얘네들이 세력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안 배우는 건데, 북부여와 동부여 중에서 동부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광개토대왕의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숙신이라고 하는 건 말 타고 다니던 유목민족이에요. 중국의 북동쪽 방면에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주로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숙신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까지 정복을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북쪽으로 광개토대왕은 만주 지방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로 영토를 많이 넓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땠겠어요. 이 광개토대왕 시기쯤에 와가지고 고구려라는 나라는요, 자신감이 엄청나게 상승이 됩니다. 야, 우리가 중국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신감이 향상이 되어서 그 증거가 뭐가 있느냐. 고구려가 자신감이 향상됐다는 증거. 첫 번째,
연호를 사용을 하는데 영락이라는 단어에 연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연호라는 건 어떤 왕위에 올랐을 때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이는 호칭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광개토대왕이 왕이 된 지 1년째를 영락 1년. 광개토대왕이 왕이 된 지 10년째를 영락 10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이거랑 자신감 향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연도 앞에 붙이는 호칭, 즉 연호를 쓰는 건 유일하게 중국밖에 없었고요. 주변의 다른 작은 나라들은 우리도 연호를 쓰고 싶다 하면 독자적으로 연호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쓰는 연호를 그대로 따와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지. 즉 이것은 야 우리가 중국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 우리나 쟤들이나 뭐 비슷비슷해. 중국과 대등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표현한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구려의 자신감이 향상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그냥 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할 때 뒤에 대왕 붙잖아요. 그것처럼 스스로를 그냥 왕이 아니라 큰 왕, 대왕 혹은 태라는 글자도 한자로 크다라는 뜻이죠. 태왕 혹은 나라를 번성시킨 왕이다 해서 스스로 성왕 이런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고구려의 자신감과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광개토대왕을 마무리하면서 광개토대왕이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영토를 많이 넓혔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름하여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광개토대왕릉비는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주 지반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도에 보시면 이 광개토대왕릉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이시죠?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과 매우 가까운 곳에 광개토대왕릉비가 있었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광개토대왕이 스스로 야 내가 이만큼 땅 넓혔으니까 비석 하나 세우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누가 이거 만들어줬냐면 광개토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인 장수왕이 왕이 되잖아. 장수왕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이렇게 다 기리기 위해서 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광개토대왕 뭐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담 버리시고 공부하면 되고 더 중요한 왕은 그의 아들 장수왕이에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장수왕의 남진정책 2번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2번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장수왕 하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남쪽으로 진출한 정책, 바로 남진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는 뭐 더 넓힐 수 없을 정도로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놨어. 그럼 이제 장수왕이 딱 생각했을 때 북쪽으로도 이제 너무 춥고 더 갈 것도 없을 것 같고 남쪽을 봤더니 너무나 뭔가 경제력이 풍부하고 사람이 살기 좋던 한강 지역 여기를 아직 차지를 못한 거라 그럼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강 지역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열심히 왕이 되자마자 남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남진 정책을 펴기에 앞서서 장수왕이 머리를 진짜 잘 쓴 게 중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 중국이 당시에 남쪽 지역의 국가들 남조와 북쪽 지역의 국가들 북조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사실 전통적으로 고구려라는 나라는 남조보다는 북조 지역하고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그 말은 남조 지역하고는 사이가 나빴다는 것이고 사이가 나쁘다는 건 언제든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장수왕이 머리를 진짜 잘 쓴 거야. 얘네들하고도 좀 가깝게 지내고 얘네들하고도 가깝게 지내서 외부에서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한 외교를 펼친 거죠.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너무 중요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수왕이 실시한 게 바로 무엇이냐? 수도를 옮겨요. 바로 평양성 지역으로 천도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이제 국내성 수도 버리고 평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연도까지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몇 년의 일이냐면은 5세기 초 427년의 일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남진 정책을 펼치는 거하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을 해봐.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뭔가 나라의 핵심적인 도시, 수도가 좀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게 남진 정책을 펼치기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가 한반도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수도가 국내성이었잖아. 사실 고구려가 국내성을 도읍으로 삼은 게 이대왕, 유리왕 때야. 고구려 만들어지고 거의 얼마 안 돼서였거든요. 몇백 년 동안 국내성을 수도로 삼아오다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국내성 지역에서 오랫동안 대대손손 살아온 귀족들이 파워가 너무 강해진 거야. 근데 알잖아. 귀족들의 파워가 너무 강해지면 왕권에 위협이 돼요. 그래서 장수왕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이 귀족들을 좀 길을 꺾어놔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수도를 옮겨버리면 국내성의 귀족들이 보따리 싸서 다 따라오지는 못할 거 아니야. 아하, 수도를 옮겨서 국내성 지역에 있는 귀족들의 세력을 조금 모해야 되겠다.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던 거지.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더니 비상이 걸렸네. 누가 비상이 걸렸어? 신라하고 백제가 비상이 걸린 거야. 왜? 야, 고구려 쟤네들이 지금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어. 저 말은 남쪽으로 쳐들어오겠다는 뜻이잖아. 해가지고 얘네들이 초비상이 걸립니다. 안 되겠다. 우리들이 손잡자.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고구려를 견제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평양으로 고구려가 수도를 옮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로부터 6년 지난 433년에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자, 신라 둔 법칙에 의해서 라가 나로 바뀐 거예요. 나, 백제 둘 사이에 동맹이 체결됩니다. 이걸 나제 동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둘이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고구려를 견제하려 했건만 강해지는 고구려의 세력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고구려가 드디어 백제를 공격해 오게 되고, 백제는 고구려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강 유역에 있던 백제 수도 한성 지역이 고구려에 의해 함락됩니다. 이 말은 곧 한강은 이제 누구의 차지가 되었다? 고구려의 차지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요게 언제 일이었느냐? 바로 475년 5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5세기 중반에 와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한강 지역, 즉 중부 지역까지 모두 다 확보를 하게 되는, 바야흐로 무슨 시대가 왔다? 고구려의 전성기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백제 힘 약해졌을 거고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장수왕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다면 우리 장수왕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비석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옆으로 넘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비석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오니까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해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확보했다. 이걸 보여주는, 증명하는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비석이 바로 이름하여 충주에 있다. 그래서 충주 고구려 비고, 일부 교과서에서는요, 중원 고구려 비라고 나오기도 해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르쳐 주시는데, 중원 고구려비랑 충주 고구려비 같은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충주, 여기는 한강보다 남쪽이잖아. 여기에 장수왕 때 비석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곧 장수왕 때 와서 한강을 모두 다 차지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 자, 고구려는 드디어 5세기에 와서 가질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땠을 것 같아요? 5세기의 고구려는. 일단 첫째, 영토가 북쪽으로는 큰 넓은 만주지방부터 해서 남쪽으로는 한반도 중부까지 다 차지했어.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넓어졌지. 자신감은 광개토대왕 때부터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해서 이때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구려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들 고구려라는 나라가 천하, 이 세상의 무엇이다, 중심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구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언제 상황? 5세기의 상황이라는 거. 자, 고구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백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방금 봤지만 백제가 한강을 빼앗겼어요. 비상이 걸렸죠. 백제 이야기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